안녕하세요 여러분, 랩무라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미제라블 4권 세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에서는 11. 폭풍과 친해지는 미미한 존재, 12. 코랭트 주점, 13. 마리우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다, 14. 장엄한 절망, 15. 옴무 아름의 거리.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혁명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1. 폭풍과 친해지는 미미한 존재. 여기 나오는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상생활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모습들을 여기에서 미미한 존재라고 표현한 거죠. 혁명을 위해 움직였던 민중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가브로슈가 이들과 대비된 모습으로 혁명의 장소로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혁명의 장소로 가는 가브로슈는 유쾌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어요. 사실 이 혁명은 공동체의 질서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해서 바뀌지 않으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살고자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혁명의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현실에서 살 방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브로슈가 노래를 부르면서 혁명의 장소로 다가가다가 그 자신이 속할 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가던 국민군과 말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군을 먼저 일으켜 세우고 말을 세우는 것까지 도와준 다음에 다시 자신의 갈 길을 가죠. 우리는 가브로슈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 인간다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 가브로슈는 혁명이 왜 일어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불편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 뒤에 아줌마들의 대화와 이발사의 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베스 청년들을 만난 가브로슈는 마베프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페락이 마베프 씨에게 위험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지만 마베프 씨는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베프 씨, 대구로 돌아가십시오. 왜? 곧 소동이 벌어집니다. 좋소.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쏩니다. 마베프 씨. 좋소. 대포도 쏩니다. 좋소. 어디로 가는 거요 당신네들은? 우리는 정부를 타도하러 갑니다. 좋소. 그리고 그는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갑자기 씩씩해졌고 노동자들이 그에게 팔을 뻗쳐 부축해주려고 했으나 그는 머리를 저어 거절했다. 여기에 수상한 사람이 무리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는 군중 사이에서 정보를 캐내려는 밀정 자벨입니다. 에포닌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죠. 마리우스 곁으로 온 것입니다. 동시에 젊은 노동자 같은 사람이 수의실에서 나왔는데 그는 수척하고 창백하고 땅딸막하고 주근깨가 끼고 구멍이 뚫린 작업복과 옆구리를 기운 비로드 바지를 입고 있고 사내라기보다는 오히려 머스매로 변장한 계집애 같은 꼴을 하고 있었다. 12. 코랭트 주점 내용입니다. 바리케이트가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코랭트 주점의 역사 부분의 내용을 통해 본래 민중들을 위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베스 청년들이 자주 갔던 곳이기도 하죠.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코랭트 주점은 크로페락과 그의 친구들의 집합소는 아니더라도 회의소의 하나였다. 코랭트 주점을 발견한 것은 그랑텔이었다. 그는 시간을 향락하라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었고 고기와 비계의 잉어 요리 때문에 거기에 돌아갔었다. 사람들은 거기서 술을 마시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떠들어댔다.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조금밖에 안 냈고 돈을 잘 안 냈고 돈을 안 냈지만 언제나 환영받았다. 위슐리 영감은 호인이었다. 이 사람들이 지냈던 일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즐겼던 장소죠. 터진 자리에 남아있던 일행은 코랭트 주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취해있던 그랑테르와 졸리 보시에가 있었습니다. 가브로시의 친구인 또 다른 어린아이가 이 그랑테르와 졸리 보시에에게 친구들이 지금 혁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러 왔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혁명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죠. 그들이 있는 코랭트 주점이라는 장소가 싸움터가 되는 줄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벼랑간 그에 대해서 떠들썩한 소리, 빠른 발소리, 무기를 들라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돌아다 보니 쌍브르리 거리의 끝, 생드니 거리에 앙졸라가 총을 손에 들고 지나가고 피스톨을 가진 가브로슈, 군도를 가진 페이, 검을 가진 프로페락, 단총을 가진 장플루베르, 소총을 가진 콩부페르, 기병총을 가진 바오렐이 눈에 띄었고 그들 뒤에 무장을 한 소란스러운 군중이 따라오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코랭트 주점을 거점으로 바리케이트를 만듭니다. 바리케이트 안이 싸움의 장소로 어떻게 준비되는지가 묘사됩니다. 그리고 바리케이트가 완성되죠.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구축하고 부서를 배정하고 총에 장전하고 파수병을 세우고 더 이상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무서운 거리에 홀로 남아서 인기척도 없이 죽은 듯 괴괴한 그 집들에 둘러싸이고 짙어져 가기 시작하는 황혼의 어둠 속에 에워싸이고 뭔지 알 수 없는 비극적이고 무시무시한 그리고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암흑과 그 고요 속에서
외따로 떨어져서 무장을 갖추고 과감하고 침착하게 그들은 기다렸다. 그리고 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죠. 이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바리케이트에 남은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이들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가브로슈가 자베르가 밀정이라는 것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서 구성원들이 자베르를 기둥에 묶어 바리케이트 일행이 위험해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는 어린 가브로슈를 한 사람의 당당한 시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 마리우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다 내용에서는 코제트를 잃고 나서 절망한 마리우스가 어떻게 됐는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플림의 거리에서 생드니 구역으로의 내용은 마리우스가 코제트가 없으니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서 에포닌이 알려주었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우스가 가는 길이 바리케이트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을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부분입니다. 바리케이트 앞에 서서 마리우스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생각했다. 그 자신의 날도 또한 왔다고. 마침내 그의 시간이 울렸다고. 아버지 뒤에 그도 또한 바야흐로 용감하고 대담하고 호담하리라고. 총탄들을 맞이하러 달려가고 총칼들 앞에 가슴을 내놓고 피를 흘리고 적을 찾고 죽음을 찾으려 한다고. 이번에는 그가 전쟁을 하고 전쟁터에 내려가려고 한다고. 그리고 그가 지금 내려가려는 그 전쟁터, 그것은 거리라고. 그리고 그가 하려는 전쟁, 그것은 내란이라고. 마리우스 아버지가 싸웠던 이유, 그리고 마리우스가 싸우려고 했던 것은 모두 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빅토르 위고는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움에 임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에 대한 침해를 폐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14. 장엄한 절망 부분에서는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 차례 지나갑니다. 바리케이트 안에 대열이 완성되고요. 가브로슈는 노래로 싸움이 시작된 것을 일행들에게 알립니다. 가브로슈다 하고 앙졸라가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알리는 거다 하고 콩부페르는 말했다. 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적적한 거리에 고요를 깨뜨리더니 고개사가 합승마차위로 기어오르는 것보다도 더 날쌘 사람 하나가 보이고 가브로슈가 몹시 헐레벌떡거리면서 바리케이트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말했다. 내 총 줘. 놈들이 오고 있어. 앞에서는 가브로슈가 어린아이라고 앙졸라가 자신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장면이 나왔어요. 하지만 자베르를 밀정이라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앙졸라가 가브로슈를 동등한 구성원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병이 바로 이 바리케이트 앞까지 와 있었고 위험한 순간들을 마베푸시와 마리우스의 희생으로 두 번의 위기를 넘기게 돼요. 그리고 그때 에포닌이 마리우스의 생명을 구하고 그 자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에포닌은 마리우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당신 방에 들어가서 당신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던 날을, 가로수길에서 날품파리 여자들 앞에서 당신을 만났던 날을. 얼마나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겠어요? 그다지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백수, 5프랑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 돈은 원치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당신 돈을 주었나요? 당신은 부자도 아닌데 그 돈을 주우라고 말하는 걸 생각 못했어요. 햇볕이 좋아서 춥지도 않았어요. 생각나세요, 마리우스 씨? 나는 행복해. 누구나 다 곧 죽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우스에게 자신이 지니고 있던 코제트의 새 주소를 건네게 됩니다. 에포닌은 죽기 전에 마리우스 씨, 나는 당신을 좀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죽게 됩니다. 마리우스는 아버지를 구해줬던 테나르디의 아들이자 자신을 구해준 에포닌의 동생인 가브로슈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제트에게 건넬 편지를 써서 그 주소로 편지 좀 전해달라고 가브로슈에게 부탁하죠. 가브로슈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마리우스가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서둘러 떠나게 돼요. 그곳이 바로 15 옴무 아르메 거리입니다. 장발장과 코제트가 옮긴 새 주소이죠. 장발장은 이미 코제트에게 특별한 사람이 생긴 것을 알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뇌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발장이 가브로슈로부터 마리우스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가브로슈로부터 마리우스의 편지를 받은 장발장은 코제트의 소중한 사람인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로 떠납니다. 1시간쯤 후에 장발장은 완전한 국민병 복장을 하고 무장을 하고서 나갔다. 문지기는 그가 옷차림을 다 갖추는데 필요한 것을 인근에서 쉽사리 그에게 구해주었었다. 그는 총탄을 잰 총과 약포가 가득 들어있는 탄약 주머니를 휴대하고 있었다. 그는 시장 쪽으로 갔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끝입니다. 5권 앞부분에서는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야기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4권까지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5권에서 전체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